여러분 반갑습니다. 화재누리 행정학에서 2023년도 9급 국회직 출제 문제를 가지고 다시 여러분들 앞에 섰습니다. 국회직 시험 이제 대체적으로 이제 8급, 9급 중심으로 문제들이 이제 출제가 되고 있는데 지난 6월에 이제 8급 시험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지난 8월 말에 이제 9급 시험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9급 시험 문제들을 가지고 여러분들 다시 한번 만났습니다. 9급 국회직 문제 역시도 국회에서 출제가 되는 문제들 같은 경우에는 입법 공무원의 취지에 굉장히 좀 부합하는 그런 문제들이 나온다. 계속해서 국회직 시험에 대해서는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이번 시험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들보다는 행정학의 일반적인 부분들에 조금 더 집중한 그런 문제들이 조금 출제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국회직 시험의 내용들을 봤을 때 상대적으로의 난이도는 조금 낮아진 그러한 문제의 양상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입법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의 문제들도 한 문제 출제가 되기는 했습니다만은 전체적으로 문제의 내용들은 일반 행정학의 내용들을 그렇게 크게 벗어나는 문제들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기본 내용이라든지 심화 내용들을 좀 충분하게 공부했다라고 하면 그렇게 실수를 하거나 그렇게 해서 실점을 할 만한 가능성은 그렇게 높은 문제가 아니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제가 다뤄봤었던 국회직 문제 가운데서는 상당히 좀 쉬운 편에 속했던 그런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전반적으로 문제 분포도 상당히 좀 고르게 나온 것들을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지문 자체가 이제 5개가 나오다 보니까 이제 그 5개 가운데서 하나를 골라야 하는 이 같은 상황들이 다소 이제 여러분들을 조금 힘들게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은 조금 들어요. 일반직을 대비하고 계시는 분들이나 또 국회직을 대비하고 계시는 분들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일반직을 대비하시는 분들 가운데서도 조금 하드코어의 훈련을 조금 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면 이 국회직 시험 문제들 한번 다루어 보실 것 권장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1번부터 문제가 어떻게 출제가 되었는가 하는 것들 하나하나씩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지요. 문제 1번 보겠습니다. 자, 1번입니다. 행정의 민주성에 부합하는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그랬습니다. 민주성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면 1차적으로는 이제 참여를 연관해 둬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이제 폐쇄적으로 봤을 때는 조직 내부에서 어떠한 일들을 결정할 때 구성원들의 참여를 확실하게 보장하는 것. 다음에 어떠한 서비스들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대외적으로 서비스를 해나가는 데 있어서 국민들의 어떤 니즈라든지 국민들의 요구를 수렴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대표적인 행정의 민주성과 관련이 있는 내용이다. 그래서 이 참여와 더불어서 대외적인 성격과 대내적인 성격. 이제 두 가지를 이제 염두에 두어야 한다. 그래서 대내적 민주성이나 대외적 민주성 이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했었었는데요. 자, 그러면 거기에 부합하는 것만을 골라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억부터 보시면 의사결정의 분권화예요. 자, 의사결정을 분권화해서 결정의 권한을 여러 세계 분산시켜 놓는 것은 조직 내부의 대내적 민주성에 해당이 되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일단 기억은 맞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다음, 니은. 옴부즈만 제도가 있습니다. 이 옴부즈만 제도 같은 경우에는, 외부의 어떤 제도라든지 법률에 대한 어떤 참여, 이런 것들을 국민들이 지적하고 국민들이 개선할 방안들을 낼 수 있도록 하는 이 같은 움직임들이죠. 그래서 이 옴부즈만 제도 같은 우리나라에서는 시행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국민들의 의사를 수렴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이건 대외적 민주성에 해당이 되는 내용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니은도 맞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디귿, 비용 편익 분석이 나왔는데요. 이 비용 편익 분석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계량적인 결과죠. 경제적인 결과에 따라서 모든 것들을 움직이고 그 비용과 편익의 관계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이것이 합리적이냐 아니냐라는 것들을 결정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뭐 다른 구성원들의 어떤 의견이라든지 뭐 내부 조직 구성원이나 외부의 국민들의 어떤 의견 표현 이런 것들하고는 좀 관련이 없는 내용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참여와는 조금 연관이 없는 그러한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지금 민주성에 부합하는 것을 골라라. 그러면 기역과 니은 두 가지가 해당이 될 수가 있겠어요. 자, 기역, 니은을 선택한 2번이 그래서 정답이 된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민주성이라고 하는 것은 구성원의 참여를 바탕으로 하는 행위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시게 된다면 참여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요인들 골라 쓰는데 어려움이 없었을 것 같아요. 1번 정답 2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2번입니다. 정책 문제의 구조화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자, 정책 문제를 구조화하는 방법들은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그래서 뭐 가정 분석, 분류 분석, 등등등. 지금 여기도 나와 있는 내용들이 경계 분석, 가정 분석, 유추 분석, 계층 분석, 분류 분석 전부 다 우리가 정책 문제 구조화 방안에 대해서 설명을 했던 내용인데요. 자, 우선 1번. 분류 분석은 문제의 구성 요소를 분해하여 식별함으로써 개념을 명료화한다. 이게 구성 요소를 분해하는 것이 어떠한 요소들로 이루어져 있는가? 나누어 놓는 내용들이죠. 예, 1번은 맞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계층 분석은 가능성 있는 원인의 식별 또는 문제 상황의 인과관계를 규명한다. 그러니까 어떠한 층층이 이 문제가 해결이 되고 나면 그 다음의 문제는 무엇이 있고 또 그 다음 문제가 해결이 되면 그 다음의 과제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하는 것들이 층층이 나타나는 이 같은 상황들. 그러니까 그러한 원인들이 어떻게 꼬리에 꼬리를 물고 연결이 되어 있는가 하는 것들을 생각해 보는 내용이죠. 2번도 맞는 내용. 다음 3번. 유추 분석은 과거 비슷하게 경험했던 문제와 비교하여 당면 문제를 식별한다. 그러니까 미루어 짐작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유추라고 하는 말은. 그러니까 자기가 경험했던 상황이라든지 아니면은 다른 사람들, 타인들의 경험에 비추어 봐서 지금 놓여 있는 문제의 상황들을 미루어 짐작하는 이 같은 단계를 우리가 유추 분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3번도 맞는 내용이 되겠어요. 자, 다음 4번. 가정 분석, if라고 얘기했죠. 조건을 거는 거야. 만약 어떠했더라면, 가정을 거는 문제예요. 그래서 문제와 관련된 가정들을 찾아내고 동일한 가정들을 체계적으로 비교하여 명확한 가설들을 창의적으로 도출한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쉽게 말해서 상상력 같은 것들을 동원해가지고 만약에 이랬다면 어떻게 됐을까? 그러니까 결과가 나오기는 했지만 만약에 이러이러했더라면 어떻게 했을까에 대한 여러 가지 가정들을 창조적으로 도출을 해낸 분석을 우리가 가정 분석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문제와 관련되어 있는 가정들이기는 한데 문제와 연관된 가정들이긴 한데 동일한 가정들을 체계적으로 비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가정들은 전부 다 지금 그 문제와 대립된 가정이에요. 문제와 대립된 가정, 지금 나타나 있는 상황들과 반대되는 상황에 대한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동일한 가정들을 비교하는 게 아닙니다. 동일한 가정을 비교하는 게 아니라 서로 상반된, 그러니까 대립되는 가정들을 체계적으로 비교해서 명확한 가설들을 창의적으로 도출하는 내용이다. 따라서 지금 4번은 지금 맞는 내용이 아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겠어요. 가정 분석 같은 경우에는 그 드러내놓는 가정들이 문제와 관련이 되어 있는 내용이지만
대립된 가정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두셔야 되겠습니다. 4번이 틀린 내용이 되겠고요. 다음 5번. 경계 분석은 문제의 위치와 존재 기간 그리고 문제를 형성해온 역사적 사건들을 구체화하고 현재 문제와 다른 문제들의 관계를 파악하여 문제의 경계를 추정한다. 다시 말해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문제이며 또 이 문제는 어느 정도의 깊이를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판단해내는 분석이 경계 분석이죠. 5번도 맞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2번에서는 지금 옳지 않은 걸 골라라 그랬으니까 여기서는 4번이 정답이 되는 것 생각을 할 수 있겠어요. 자, 다음 3번입니다. 보수주의 정부관의 특징. 보수주의 정부관의 특징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그랬습니다. 국가관에 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할 때 행정의 주체를 놓고 이야기하면서 이념에 따라서 국가를 구분할 때 이제 보수주의 정부와 이제 진보주의 정부로 구분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자, 이 보수주의 정부 같은 경우에는 어떤 특징들을 가지고 있었죠? 인간을 합리적 경제인으로 가정하고, 그러니까 경제적인 이해관계에 따라서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존재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기회의 평등을 강조한다. 기회의 평등을 강조한다. 모두에게 똑같은 기회를 부여해주는 이러한 내용들이 정의로운 내용이다. 이렇게 이제 강조하죠. 그래서 기회의 평등을 강조해서 시장을 굉장히 신뢰하고 어떻게 보면 뭐 맹신한다고도 볼 수 있고 정부를 좀 불신하는 이 같은 특징들을 보여준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했었어요. 자, 그러면 그와 관련된 내용들에 있어서 이제 보수주의 정부 간의 특징들을 좀 살펴보면, 자, 기업, 복지국가는 이제 정부가 모든 국민들의 삶에 전부 다 개입하고 관여할 수 있도록 해주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진보주의 정부 간에 해당이 되는 내용입니다. 기업은 해당 사항이 없고요. 자, 다음 니은. 합리적 경제인. 합리적 경제인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수에서 지향했던 인간관이다. 이렇게 얘기했고, 다음 경제적 자유를 강조한다. 그렇죠. 자본주의 사회에서 시장에서 자유롭게 경제활동할 수 있는 것들 강조하는 것, 니은도 지금 맞는 이야기가 되겠어요. 다음, 리을. 조세 제도를 통한 소득의 재분배. 소득 재분배. 어떤 재원의 분배 같은 것들이 시장에서 이루어진 상황이 불공정하다고 보기 때문에 그 관계를 다시 설정하는 문제는 이거는 진보주의에서 강조가 되는 내용이 되겠죠. 리을도 틀린 내용이 되겠고. 다음, 미음. 시장의 결함과 윤리적 결여를 인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도 이거는 진보주의 정부 간의 특징이죠. 보수주의 정부는 시장을 굉장히 신뢰한다. 이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고. 자, 그래서 미움도 지금 해당이 안 되고, 최소한의 정부의 역할, 정부의 어떤 개입을 최소한으로 줄이는 것이 최선이다. 이렇게 본 것 보수주의의 입장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어요. 따라서 지금 보수주의 정부 간의 특징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그러면 니은, 디귿, 비읍 이렇게 이제 세 가지가 되겠죠. 따라서 니은, 디귿, 비읍을 언급해 놓은 4번이 정답이 되는 것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닌 기역과 리을과 미음은 보수주의 정부 간의 특징이다라고 하는 것도 같이 좀 정리를 해 두실 필요 있을 것 같아요. 3번의 정답 4번이 되겠고요. 그 다음 4번입니다. 자, 우리나라의 공공기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옳지 않은 것. 자, 1번. 공공기관은 정치적 이념에 따라 설립되기도 한다. 자, 정치적 이념은 아까 우리가 살펴봤었던 뭐 보수주의나 진보주의의 입장을 바탕으로 해서 정부가 모든 것을 다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면 이제 특히 이제 진보의 입장이 강할 경우에 이제 공공기관들이 설립이 되고, 보수의 입장이 강하다라고 하면 공공기관 자체를 이제 있는 공공기관도 민영화하는 그런 측면들을 좀 보여주죠. 근데 이제 진보주의의 색채가 조금 강하게 되면은 이제 공공기관의 설립이 조금 늘어나게 되는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1번 맞는 이야기입니다. 다음 2번.
기획재정부 장관은 기금을 관리하는 공공기관 중 자체 수입액이 총 수입액의 100분의 85 이상인 기관을 공기업으로 정한다. 그랬습니다. 이거는 이제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의 시행령에 보시면 이 전체적인 규정들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자체 수입, 총 수입액의 85% 이상을 자체적으로 벌어들일 수 있는 기관들을 공기업으로 지정한다. 맞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3번. 지방공단은 지방직용기업에 속한다. 그랬는데, 자, 지방직용기업은요, 이거는 지방자치단체 소속부서죠. 소속기관이야. 지방자치단체 소속기관으로서 정부가 직접,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운영하는 기관을 우리가 지방직용기업이라고 얘기해요. 상하수도 사업소 대표적인 내용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에 이제 지방공단은 지방공사와 더불어서 별도 법인,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와는 다른, 지방자치단체 소속이 아닌 별도의 법인체로 구성이 되어 있는 기관입니다. 물론 이제 지방자치단체가 뭐 50% 이상을 출자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여주는데, 이거는 별도 법인체이기 때문에 지방직용기업에 속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속하지 않는다. 이렇게 봐야지 맞는 내용이죠. 따라서 3번은 지금 틀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4번. 공공기관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는 공무원으로 본다. 그랬는데 지금 이 형법 129조, 뭐 수뢰나 알선수재, 그 다음에 뭐 제3자 뇌물수수, 그 다음에 뭐 알선수뢰, 뭐 이런 내용들, 그러니까 부정부패에 연루가 되어 있는 이 같은 규정을 적용할 때는 공무원들과 똑같이 처분을 내립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들과 관련해가지고 임용 결격 사유가 발생이 되면은 뭐 이제 당연 퇴직이 이루어지는 것들 우리가 이제 국가공무원법을 통해서 확인을 했었는데, 마찬가지로 공공기관의 임직원들도 이 같은 부정부패에 연루가 되었을 때는 공무원으로 본다는 얘기는 공무원들과 똑같이 처분을 내린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4번 맞는 이야기가 됩니다. 다음 5번. 공기업의 경영실적 평가 결과 경영실적이 부진한 공기업의 기관장 상임이사는 임명권자가 해임할 수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임기 만료 전에 해임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생각을 해두셔야 돼요. 5번도 맞는 이야기가 됩니다. 따라서 4번에서는 지금 틀린 내용이 3번이 틀린 내용이 된다 하는 것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 이제 5번 문제 보시죠. 자, 계층제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계층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자, 계층제에 대한 설명, 뭐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었는데 그와 관련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걸 골라라. 1번부터 보죠. 계층 수가 증가하게 되면 의사 전달의 왜곡이 일어날 가능성이 커진다. 그렇죠. 계층의 수가 많아지면 전달 하면서 의사 전달이 잘못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죠. 1번 맞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뭐 캠핑 같은 데 가가지고 쭉 앉아있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귓속말로 내용 전달하면 맨 처음에 전달한 내용들과 마지막에 그 전달을 들은 내용들이 완전히 다른 이야기가 나와. 뭐 어느 정도 비슷한 얘기가 나오는 게 아니라 완전히 다른 얘기가 나온다. 요거 생각하셔야 돼요. 그 1번이 그래서 맞는 이야기가 됩니다. 다음. 조직 내 권한이 위임되는 통로로 작용하며 행정 책임의 한계를 분명히 하는 준거가 된다. 그렇죠. 조직 내 권한이 어떻게 분산이 되느냐 하는 것들 계층제에 다 나타나고 어떠한 사람이 어느 정도의 책임을 한다라고 하는 것도 분명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행정 책임의 한계를 명확히 하는 준거가 된다. 맞는 이야기가 됩니다. 다음 3번. 하위 계층 간 갈등과 분쟁을 조정하여, 조장이 아니야, 조정해서 조직의 통일성과 안정성 유지에 기여한다. 계층제가 가지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다음 4번. 부처 할거주의가 발생하여
동일 계층의 부서 간 조정이 어려워질 수 있다. 그러니까 부처 할거주의. 그러니까 조직 내에서 어떤 특정한 부서의 희생이 필요로 하는 상황에서 이의 여하를 막론하고 내 소속 부서만 손해 안 보면 돼. 내 소속 부서만 이익 보면 그만.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이 같은 입장을 우리가 부처 할거주의라고 이야기하죠. 계층제 문제점으로 제시가 되는 내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 5번. 환경 변화에 신속히 대응함으로써 국민 수요에 대한 대응성을 높여준다 그랬는데 이 계층제 같은 경우에는 딱 경직되어 있는 그러한 조직 구조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환경 변화에 신속히 대응하지 못합니다. 대응하지 못함으로써 국민 수요에 따른 대응성도 높여주지 못하는 이러한 이제 문제점들을 보여주게 되죠. 따라서 지금 여기서는 5번이 지금 틀린 내용이 되는 것 같아요. 1, 2, 3, 4번은 전부 다 맞는 내용인데 5번이 틀린 내용이 된다. 이렇게 우리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 이제 6번 보죠. 자, 직업공무원 제도. 직업공무원 제도의 장점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모두 고르면 그랬습니다. 자, 이 직업공무원 제도라고 하는 거는 이제 어떤 거예요? 젊고 유능한 인재를 발굴해서 이 인재들이 오랫동안 공직에서 봉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다. 두 가지의 목적이 있다고 그랬죠? 젊고 유능한 인재를 발굴해서 오랫동안 공직에, 장기간 동안 공직에서 봉사할 수 있도록 하는 이 같은 제도가 바로 직업공무원 제도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직업공무원 제도가 가지고 있는 장점, 장점을 골라라. 자, 기억부터 보자. 공직에 대한 자부심과 일체감을 높일 수 있다. 그러니까 공직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굉장히 좀 자부심, 이런 것들을 가질 수 있는, 우리는 좀 구별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한 나름대로의 어떤 자부심, 그리고 똑같은 공직에 있는 사람들 간의 어떤 일체감, 이런 것들을 형성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일단 첫 번째라고 볼 수가 있고요. 다음 두 번째, 전문성 있는 고급 공무원 양성에 유리하다. 여기서 말하는 고급 공무원이라고 하는 건 단순하게 직급이 높은 공무원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바닥에서부터 밑바닥에서부터 올라가가지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밑에 사람들이 어떻게 일하는지를 전부 다 쫙 다 꿰일 수 있는 그런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것. 그런 전문성을 가지려고 하면 젊었을 때부터 공직에 입문해가지고 굉장히 오랫동안 근무를 할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니은도 맞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기억, 니은 전부 다 맞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다음, 디귿. 행정의 계속성과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다. 행정의 계속해서 오랫동안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행정의 계속성이나 일관성 유지에도 도움이 됩니다. 기억, 니은, 디귿이 지금 전부 다 맞는 내용이 되겠죠? 자, 그럼 리을. 개방적 임용으로 공직 분위기가 활성화된다 그러는데 이 개방적 임용으로 공직 분위기가 활성화된다라고 하는 건 이제 개방형 임용제의 특징, 개방형 인사제도의 특징이 되겠죠. 그러나 직업공무원 제도는 폐쇄형 인사제도와 계급제를 중심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맞는 이야기가 아니다. 그러니까 폐쇄적 임용이다. 폐쇄적 임용으로 인해서 공직 분위기 활성화와는 조금 거리가 멀어요. 공직 분위기 자체가 조금 다소 좀 경직화될 수 있다 하는 것이 이 직업공무원제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이다. 왜? 이 직업공무원 제도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폐쇄형 인사제도와 계급제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개방적 임용, 공직 분위기 활성화와는 다소 조금 거리가 멀다고 볼 수가 있어요. 따라서 리을은 맞는 이야기가 아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지금 6번에서는 지금 정답이 리을만 제외한 기역, 니은, 디귿을 담은 3번이 정답이 된다. 이렇게 우리 볼 수가 있겠네요. 자, 다음 7번입니다. 자, 정부 규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자, 옳지 않은 것.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 자, 첫 번째부터 보시죠. 규제 피라미드는 규제 영향 분석 및 규제 개혁 위원회 심사를 통해 규제 법령을 줄여나가는 것이다. 그런데 규제 피라미드라고 하는 규제 자체가 피라미드 형태로 나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작은 규제부터 시작을 하다가 점점 규제의 내용이 늘어나는 이 같은 상황들을 설명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규제 영향 분석 및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를 통해서 규제의 법령 자체가 늘어나는, 줄여나가는 게 아니라 늘려나가는, 점점 규제가 규제를 낳고 규제가 규제를 낳는 이 같은 악순환들이 계속 일어나는 이러한 상황들을 우리가 규제 피라미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규제를 줄여나가는 것과는 좀 거리가 멀어요. 1번 글에서 틀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두 번째. 규제의 역설 이론에 따르면 새로운 위험만 규제하다 보면 사회 전체의 위험 수준은 증가하게 된다. 그렇죠. 네. 새로운 위험만, 새로 발생하는 위험들만 계속 이렇게 찾아 나가다 보면 규제 자체가 위험을 방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위험을 또 증폭시켜 나가는 그러한 상황들로 나타나게 된다 하는 것이 규제의 역설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규제 샌드박스, 모래상자죠. 모래상자. 규제 샌드박스는 신기술 서비스, 그리고 그 다음에 신기술 제품의 육성을 저해하는 경우 해당 규제를 면제 유예시키는 것이다. 그러니까 규제 자체가 어떤 신기술이라든지 신산업의 육성을 조금 방해하는 그러한 결과를 가지고 올 때 해당 규제를 조금 줄여주는, 해당 규제를 좀 완화시켜주는 이 같은 상황을 우리가 규제 샌드박스라고 이야기를 해요. 3번 맞는 이야기. 다음 4번 규제 일몰제, 선셋 러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해가 지는 거야. 그래서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하려는 경우에 존속시켜야 할 명백한 사유가 없는 규제는 존속 기한 또는 재검토 기한을 설정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일정한 기한을 정해놓고 이 규제는 이때까지만 하는 거다. 뭐 2023년 12월 31일까지 이 규제는 유효하다. 그러면 그 규제가 2023년 12월 31일까지만 유효하고 2024년 1월 1일부터는 규제가 없어지는 거야. 이게 이제 이 규제 일몰제죠. 맞는 이야기입니다. 존속 기한이나 재검토 기한을 선정해 놓는 이 같은 제도죠. 자, 다음 5번째. 네거티브 리스트는 규제로 인하여 제한되는 권리나 부과되는 의무는 한정적으로 열거하고 그 밖의 사항은 원칙적으로 허용하는 방식이다. 그러니까 제한되는 권리나 부과되는 의무, 이 규제의 이 내용들이 이제 네거티브한 내용들인 거지. 하지 말아야 될 것, 해서는 안 되는 것, 할 수 없는 것, 해서는 안 되는 것, 이런 것들을 규제해 놓고 나머지는 전부 다 허용하는 방식이다. 우리 그 네거티브 규제나 포지티브 규제에 대한 말씀도 드렸었죠. 네거티브 규제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내용들이다. 맞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따라서 지금 정부 규제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그랬으면 여기서는 1번이 지금 틀린 내용이 되는 것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지금 이 그 보기의 내용들이 뭐 많은 생각을 하게 한다거나 이런 내용들은 없습니다. 그냥 기본적인 내용들을 좀 충분하게 이해를 했다 그러면 확실하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에요. 자, 그런 부분들 계속해서 조금 유념해 가시면서 자, 8번 문제 보도록 하시죠. 자, 다음에서 설명하는 정책 결정 모형으로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자, 정책 결정 모형과 관련해서는 그 각각의 모형들이 제시하는 나름의 특징들을 좀 알아둬야 된다. 그래서 핵심 키워드 같은 것들 좀 잘 정리해둬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자, 첫 번째로 보시죠. 정책 결정자의
직관적 판단을 정책 결정의 중요한 요인으로 고려한다. 그러니까 직관적 판단 같은 경우에는 어떤 거예요? 뭐 영감이나 어떤 직관, 뭐 말 그대로 직관이죠. 딱 보고 알게 되는 이러한 내용들. 그래서 어떤 느낌, 인상, 이런 것들이죠. 말로는 설명할 수 없는 그러한 요소들. 그러니까 이러한 요소들을 뭐라고 얘기했어요? 우리가 이제 초합리성이라고 얘기를 했죠. 초합리성. 그러니까 직관적 판단을 의미하는 또 다른 언어가 초합리성이다. 그럼 초합리성이라는 말이 나왔다 그러면은 뭐 생각해야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이건 반드시 최종 모형에 대한 내용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상위 정책 결정을 중시한다. 그 정책 결정이 제대로 된 건지 결정하는 이 같은 상위 정책 결정을 중요하게 전달하는 것은 최종 모형에 대한 내용이다. 그러니까 최종 모형은 초합리성. 요 내용을 기억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 자, 다음 두 번째. 만족 모형은 제한된 합리성이라는 말이 나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다음, 쓰레기통 모형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합리성과는 무관한 거예요. 모든 합리성을 부정하는 이 같은 상황들. 다음, 사이버네틱스 모형 같은 경우에는 합리성보다는 어떤 현상, 자극에 대한 직관적인 반응, 습관적인 반응, 그러니까 자극에 대한 습관적이고 반복적인 반응. 요것을 강조하는 모형이었고. 다음, 혼합주사 모형이라고 하는 건 뭐였어요? 혼합조사 모형이라고 하는 건 뭐하고 뭐가 혼합이 된 거다? 합리 모형과 점증 모형의 혼합이다. 그래서 점증 모형의 단점을 합리 모형으로 극복하기 위한 그러한 수단으로서 제시가 된 내용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었죠. 그러니까 지금 이 보기에서는 초합리성과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정답은 1번이 되는 걸 어렵지 않게 찾을 수가 있을 겁니다. 국회직 시험에서 이렇게 단순한 문제들이 나왔던 적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런 점에서 상당히 이번 문제가 좀 난이도가 좀 낮았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9번 보시죠. 자, 로위의 정책 유형과 그 사례를 바르게 연결한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그랬습니다. 사실 이 문제는 이제 앞에서 봤었던 정책 결정 모형에 대한 설명보다는 다소 조금 까다로운 내용이었어요.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내용들이 다 맞는지를 살펴봐야 하기 때문에 그렇죠. 자, 기억, 분배 정책입니다. 자, 분배 정책의 예시로 신공항 건설, 박물관 건립, 교육 서비스 제공. 이거는 대상이 되는 국민들 모두에게 똑같이 제공이 되는 내용이죠. 그렇기 때문에 기억은 맞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분배 정책의 예로서 전부 다 적합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다음, 니은 재분배 정책. 재분배 정책의 예로 직업훈련 사업, 대학 입학의 농어촌 특별 전형, 다음 방송국 설립 허가가 있어요. 자, 직업훈련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직업을 얻기 위한 사람들, 구직 희망자라면 누구든지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거는 재분배 정책이라기보다는 분배 정책에 더 가까운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죠? 자, 다음 대학 입학의 농어촌 특별 전형. 그러니까 농어촌 지역의 출신들의 대학 입학의 문을 훨씬 더 좀 열어둔다라는 점에 있어서 지금 이 두 번째 내용은 재분배 정책의 내용으로 맞는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 방송국 설립 허가. 그런데 이 방송국 설립 허가, 우리 지상파 방송국의 설립 허가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규제 정책 가운데서
경쟁적 규제 정책에 해당이 되는 내용이었죠. 물론 뭐 리플리와 프랭클린이 이야기한 거죠. 얘기를 한 거지만 경쟁적 규제 정책에 해당이 된다. 방송국 설립 허가는. 그러니까 지금 재분배 정책에 대한 예시로 직업훈련 사업이나 방송국 설립 허가는 맞는 얘기가 아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니은은 그래서 탈락이 되겠습니다. 다음 디귿. 규제 정책. 규제 정책의 예로 상품의 정보 제공, 식품위생법, 공해 배출, 부과금 제도. 이건 여러 가지 이제 그 제한들을 가지고 오는 거니까 디귿 맞는 이야기가 되겠고. 다음 리을. 구성 정책의 예로는 선거구 조정, 정부 기급 통합, 공무원 보수 조정. 그러니까 선거구의 조정이나 정부의 기구 조정, 이거는 뭐 대표적인 구성 정책의 예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러니까 지금 바르게 연결된 내용들은 니은을 제외하고 나머지 3개가 해당이 될 거다. 따라서 기역, 디귿, 리을이 옳은 내용이다. 기역, 디귿, 리을을 골라놓은 3번이 여기서는 정답이 된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 10번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찰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자, 우리나라의 경찰 제도, 뭐 경찰 행정에 대해서만, 경찰 공무원만 이 내용을 알 수 있는 게 아니죠. 특히 이제 2021년부터 이제 자치경찰 제도가 시행이 되면서 경찰권의 일부가 지방자치단체로 이제 이관이 되었기 때문에 그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서 내용들을 좀 정리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옳지 않은 걸 골라라 그랬습니다. 1번. 시도자치경찰위원회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소속으로 자치경찰 사무를 관장한다. 근데 시도자치경찰위원회는 광역자치단체를 기준으로 해서 나타나는 내용들입니다. 1번 맞는 이야기예요. 다음 2번. 2019년부터 자치경찰제가 시행되었다. 그랬는데 우리나라에서 이 자치경찰제는 제주특별자치도가 생기면서 처음으로 실시가 되었어요. 그래서 2007년부터 처음 실시가 되고 2007년부터 시행이 되었는데 그때는 제주특별자치도에만 한정이 되어 있다가 2021년이 되어서야 전국으로 확대가 됩니다. 그러니까 2019년부터 자치경찰제가 시행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뭐 지금 이 자치경찰제가 시행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것이 이제 전국 확대를 의미하는 건지 아니면 최초로 시행이 된 걸 얘기하는 건지 뭐 그거는 조금 여기서는 불분명한데 어느 쪽이라 하더라도 2019년은 아니라는 거죠. 2007년부터 제주특별자치도를 대상으로 해서만 자치경찰제가 운영이 되다가 2021년 7월부터 전국으로 확대가 되었다. 이 부분을 좀 정리해 두셔야 돼요. 2번은 틀린 내용이 되는 겁니다. 다음 3번. 시도자치경찰위원회는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한다. 그랬습니다. 보통 위원회 조직들은 대개가 합의제 성격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도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 경찰과 관련된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한다. 맞는 이야기가 되겠고. 다음 4번. 국가경찰 사무로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의 보호,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 등이 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방경찰의 자치경찰 사무 같은 경우에는 어떤 거예요? 평상시에 치안 유지나 질서 유지가 해당이 되는 거고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 보호, 범죄 예방, 진압 및 수사는 국가경찰 사무다. 4번도 맞는 이야기. 다음. 자치경찰 사무로 지역 내 주민의 생활안전 활동에 관한 사무, 지역 내 다중운집 행사 관련 혼잡교통 및 안전관리 등이 있다. 그렇죠? 5번도 맞는 이야기가 됩니다. 따라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그랬으니까 여기서는 2번이 틀린 내용이 되는 것 확인을 할 수가 있겠어요. 자, 다음 11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자, 우리나라의 위원회, 그러면은 뭐 이제 행정위원회도 있고, 자문위원회도 있고, 뭐 조정위원회도 있고, 이제 여러 가지 형태의 이제 위원회들이 있는데, 자, 거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걸 골라라. 그렇게 지금 나와 있습니다. 자, 1번부터 보시면, 행정위원회는 준입법권과 준사법권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규율을 만들어서 적용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행정위원회 내부의 어떤 활동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규율을 만드는 준입법 활동을 할 수가 있고, 또 그 정해놓은 규정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뭐 구성원들에게 어떤 징계를 한다든지 지시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1번 맞는 이야기가 됩니다. 다음 2번. 국회 인사규칙에 따르면, 그러니까 이제 국회직 시험이니까 이제 국회 인사규칙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죠. 국회의 중앙징계위원회는 인사혁신처에, 보통징계위원회는 국회 사무처, 국회 도서관, 국회 예산정책처 및 국회 입법조사처에 각각 두도록 되어 있다. 그랬는데, 자, 입법부, 국회에 소속이 되어 있는 기관이 이제 국회 사무처, 국회 도서관, 국회 예산정책처, 국회 입법조사처,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보통 징계위원회는 이렇게 각각의 기관마다 다 존재하고, 자, 중앙징계위원회는 전체적으로 징계를 총괄하는 중앙징계위원회는 인사혁신처에 있다는 건데, 자, 다른 데도 아니고 국회야. 입법부잖아요, 입법부. 인사혁신처는 어디에? 행정부 아냐. 그러니까 국회에서는 인사관장기관인 국회 사무처에 중앙징계위원회를 두고, 중앙징계위원회를 두고, 보통징계위원회는 각각의 기관마다 하나씩 두도록 되어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국회에 대한 내용들을 잘 모른다고 하더라도 인사혁신처가 입법부인데 어떻게 국회의 인사를 관장할 수 있어요? 국회의 인사관장기관은 국회 사무처이기 때문에 징계와 관련된 중앙징계위원회 역시도 국회 사무처에 두는 것이 맞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2번은 틀린 내용이 되는 겁니다. 다음. 공직자윤리법 및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국회 규칙에 따라 설치되는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의원에는 국회의장이 선임하는 국회 소속 공직자가 포함된다. 그렇습니다. 네. 맞는 얘기예요. 국회 소속 공직자들도 있어야 돼. 외부의 사람들도 있지만. 자, 다음 4번.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헌법기관으로서 대통령이 임명하는 3인, 국회에서 선출하는 3인과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인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독립기관이잖아요. 독립기관 같은 경우에는 인사권한 자체를, 그 위원회 인사권한 자체를 대통령,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과 국회에서 선출하는 입법부가 선출하는 3인과 대법원장, 사법부의 수장이죠.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인으로 위원으로 구성을 한다. 맞는 이야기입니다. 헌법재판소도 마찬가지예요. 헌법재판소의 대법관들 같은 경우에 9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죠. 이 9명도 역시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가 3인씩 지명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이것도 생각하셔야 됩니다. 4번 맞는 이야기. 다음 5번. 조정위원회는 개인 간 혹은 단체 간 의견을 조정, 통합하는 목적으로 설치된 위원회로서 언론중재위원회가 이에 해당한다. 그러니까 언론의 보도, 잘못된 보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시정할 수 있도록 그러한 목적으로 운영이 되는 조직이 언론중재위원회가 되겠죠. 조정위원회의 대표적인 예시가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11번의 정답은 2번이 되는 것 우리가 알 수 있겠어요. 자, 다음 12번 보겠습니다. 이것도 일반 국가직이나 지방직 시험 볼 때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었던 내용인데, 나카무라와 스몰우드의 정책 집행 유형 중 정책 결정자들은 추상적인 수준의 정책 방향만을 제시하는 반면 정책 집행자들이 정책 목표를 구체화하고 필요한 정책 수단을 선택하는 유형은 그랬습니다. 자,
추상적인 수준의 정책 방향만 제시한다라는 이야기가 딱 나왔다. 그러면 이거는 뭐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거는 뭐 이것만 딱 나왔다 그러면 그냥 묻거나 따지지 말고 뭐를 골라라? 재량적 실험형을 골라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죠. 그죠? 가장 이제 이 결정자들이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집행자들의 재량이 부족한 게 고전적 기술자형이고, 그 다음이 지시적 위임형이고, 그 다음이 협상형, 다음에 네 번째가 재량적 실험형이고, 다섯 번째가 이제 관료적 기업가형, 관료제적 기업가형이다. 그렇게 이제 설명을 드렸었는데, 추상적 수준의 정책 방향을 제시한다라는 요 말이 나왔다라고 하면 이거는 이제 4번이 정답이다라고 하는 걸 그냥 묻거나 따지지 말고 그대로 파악을 해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래서 12번의 정답은 4번이 되는 것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 13번입니다. 2023년 7월 현재 우리나라의 예산 과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자, 우리나라의 예산 과정, 그러면 뭐 편성부터 시작해서 심의, 의결, 집행, 결산까지 전체적인 과정들을 전부 다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법령에 대한 내용으로도 제시를 해드렸고, 그리고 기본 시간에도 도식화해서 전부 다 보여드린 적이 있었어요. 자, 그럼 거기에 대한 내용들을 하나하나 좀 살펴봅시다. 자, 1번부터 보시면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무회의 심의와 대통령 승인을 얻어 다음 연도의 예산안 편성 지침을 매년 3월 31일까지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연도의 예산안 편성 지침을 매년 3월 31일까지 각 중앙관서에 전달을 해서 중앙관서가 그 지침 하에 예산 요구서를 작성하도록 해야 되는 거죠. 1번 맞는 이야기입니다. 다음 2번. 중앙관서의 장은 소관부처의 세입 세출 예산, 계속비, 명시 이월비 및 국고 채무 부담 행위 요구서를 작성하여 매년 5월 31일까지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러니까 지금 이 요구서라는 게 뭐예요? 예산 요구서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산에 들어갈 내용들이 세입세출 예산, 계속비, 명시이월비, 국고채무 부담 행위 요것들이니까 예산의 구성이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예산 요구서를 작성해서 5월 31일까지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2번도 맞는 내용입니다. 다음 3번. 국가재정법에 의하면 정부는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정부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산안 제출 시한이 헌법에 규정이 된 내용과 국가재정법에 규정이 된 내용이 다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지금 국가재정법이라고 하는 분명한 명시가 나와 있기 때문에 120일 전까지다. 맞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자, 다음 4번.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가결산 보고서를 종합해. 그러니까 각 그 기관들의 그 결산 보고서를 취합해서 하나로 묶어놓은 게 국가결산 보고서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국가결산 보고서를 종합해서 다음 연도 4월 10일까지 감사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맞는 얘기입니다. 결산 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4월 10일까지 감사원에다 제출을 하면 감사원은 4월 10일까지 그 국가 결산 보고서를 받아가지고 결산 검사를 진행하고 그 결산 검사 보고서를 5월 20일까지 다시 국회에 송부를 해야 하도록 되어 있죠. 3번도 맞는 이야기. 자, 정부는 국가 결산 보고서를 다음 연도 6월 30일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그런데 결산 검사가 끝나고 나서 그러니까 5월 20일까지 감사원으로부터 그 결산 검사 보고서를 송부를 받으면 결산 보고서와 결산 검사 보고서를 같이 해서 6월 30일이 아니라 5월 31일까지 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국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제출받은 국가결산보고서와 결산검사 보고서를 가지고 이제 국회는 결산검사와 승인을 하게 되는데 결산검사와 승인은 정기국회가 있기 전까지 그러니까 정기국회가 매년 9월 1일 날 개회를 하기 때문에
정기국회 이전까지라고 하면 이제 8월 31일까지가 되겠죠. 8월 31일까지 결산검사를 결산검사하고 승인하는 과정들을 거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는 5월 31일까지라고 이야기한 지금 6월 30일까지라고 얘기한 5번이 지금 틀린 내용이 되겠죠. 13번의 정답은 5번이 된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예산 과정이 법령상 어떻게 규정이 되어 있는가 하는 것들을 좀 순차적으로 잘 정리해 두실 필요 있다 하는 것 생각해 두시면 좋겠네요. 자, 다음 14번입니다. 우리나라의 공무원 단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자, 공무원 단체 그러면 대표적으로 이제 공무원 노동조합을 생각해야 된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뭐 공무원 노동조합 그러면은 뭐 여러 가지가 있었죠. 특히 이제 뭐 전국 공무원 노동조합, 전국 민주공무원 노동조합, 뭐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 등등등등 여러 가지 이제 노동조합이 있었는데, 자, 1번부터 보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의 관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없다. 그러니까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의 관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은 노동조합에 가입을 할 수가 없어요. 그 노동조합의 의견 자체가 그러니까 노동조합의 어떤 의견이나 이런 것들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분야가 아닌 거죠, 여기는. 그래서 여기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들은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 1번 맞는 이야기예요. 다음 2번. 공무원의 승진 및 전보에 관한 사항은 교섭 대상이 될 수 없다. 그렇습니다. 이거는 명령이죠. 그 조직의 명령이기 때문에 조직의 명령 자체가 교섭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건 아니다. 2번도 맞는 내용입니다. 다음. 교원으로 임용되어 근무하였던 사람으로서 노동조합 규약으로 정하는 사람은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다. 그러니까 교원으로 임용해서 근무했던 사람들, 교직원들 같은 경우에도 노동조합 가입 대상이 됩니다. 맞는 이야기죠? 다음 4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이 전임자임을 이유로 승급이나 그 밖의 신분과 관련하여 불리한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러니까 노동조합의 전임자에 대해서 승급이나 신분과 관련해서 불리한 처분을 해서는 아니 된다. 그래서 이 노동조합의 전임자로 지정이 되게 되면 임용권자는 그 해당 공무원이 그 노동조합의 활동에 전념을 할 수 있도록 휴직 처리를 합니다. 휴직 처리를 해서 그 노동조합의 업무에 전념을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 4번 맞는 이야기예요. 자, 다음. 1, 2, 3, 4번이 지금 전부 다 맞는 내용이기 때문에 지금 5번이 지금 틀린 내용이라는 건데, 경찰 공무원과 소방 공무원은 공무원 직장협의회에 가입할 수 없다. 그런데 가입 가능합니다. 가입할 수 있어요. 가입할 수 없는, 그러니까 경찰 공무원이나 소방 공무원 전부 다 이제 특정직 공무원인데 교직원 같은 경우에도 가능하고, 직장협의회에 가입할 수 없는 대상은 이제 군 공무원이 있습니다. 군인이나 군무원 같은 경우에는 직장협의회 가입 대상이 아니에요. 가입 대상으로 지정이 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경찰 공무원이나 소방 공무원은 가입 대상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가입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한 내용은 틀린 내용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14번의 정답은 5번이 된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겠어요. 자, 다음 15번입니다. 자, 윌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뭐 윌슨은 가장 대표적인 정치행정 이원론자잖아요. 정치행정 이원론을 주장한 대표적인 학자죠. 정치와 행정을 분리시켜 놓은 학자입니다. 자, 그러면 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걸 고르래요. 1번 봅니다. 정권이 바뀜에 따라 공무원이 교체되는 엽관제의 폐해를 지적했다. 그렇죠. 공무원이 계속 바뀌어가지고 집행의 어떤 일관성이 떨어지는 이 같은 문제들을 개선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죠. 1번 맞는 이야기. 다음. 행정학 연구의 목적은 정부가 무엇을 성공적으로 할 수 있으며
그 일을 어떻게 가장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가를 탐색하는 것이라고 규정했다. 그렇죠. 네. 어떠한 일들을 할 수 있으며 얼마나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느냐. 이게 행정의 주 관점이어야 한다. 1번 맞는 이야기죠. 다음 3번 정부의 일이 복잡해짐에 따라 행정 영역에 정당 정치의 적극적인 개입을 주장했다. 그랬는데 이거는 사이먼이 강조했었던 신정치행정 이원론의 입장이에요. 신정치행정 이원론은 정부의 업무가 복잡해지고 여러 가지 업무들이 등장하니까 보다 좀 더 정확한 집행을 위해서 행정의 영역에 정당 정치, 결정의 요소들을 포함시킨 이 같은 내용들을 강조하는데요. 윌슨 같은 경우에는 결정과 집행의 엄격한 분리를 강조하죠. 분리를 주장하죠. 그렇기 때문에 정당 정치에 적극적인 개입을 주장했다라고 하는 내용들은 맞는 내용이 아닙니다. 이거는 신정치행정 이원론에 대한 내용이다. 윌슨의 내용과는 조금 다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3번 틀린 내용이 되겠고요. 다음 4번 19세기 말에 행정의 연구를 발표하여 행정학의 발전에 기여하였다. The Study of Administration. 윌슨이 정치행정 이원론을 주장했던 대표적인 논문이 되겠습니다. 4번 맞는 이야기. 다음 5번 행정을 관리와 경영의 영역 그리고 전문적 기술적 영역으로 규정하였다. 그러니까 운영 자체의 방식, 어떻게 효율적으로 관리한 능률성을 어떻게 담보할 수 있을 거냐, 요것을 담당하는, 그러니까 집행하는 기술, 그걸 바탕으로 해서 행정 자체를 정치와 분리된 전문적인 영역으로 생각했다라고 하는 것이 윌슨의 주장이 되겠어요. 따라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그럼 여기서는 3번이 정답이 된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 16번 보시죠. 자,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옳지 않은 것. 자, 그래서 우리나라의 지방자치, 그럼 뭐 지방선거도 있고, 그 다음에 지금 뭐 지방자치단체 사무나 뭐 이런 것들도 이제 분명하게 지금 있는데, 자, 1번. 단체 위임 사무의 예로서 시군의 재해 구호, 도의 국도 유지 및 보수에 관한 사무 등이 있다. 단체 위임 사무라고 하는 것은 그것 자체가 지방자치단체의 일이기도 하지만 중앙정부의 일이기도 한, 중앙정부가 담당하는 일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게 위임해서 그 지방자치단체가 임의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를 결정해가지고 집행하는 이 같은 사무를 단체 위임 사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시군의 재해 구호나 도의 국도 유지나 보수에 관한 사무, 이거는 단체 위임 사무에 해당이 된다. 맞는 얘기입니다. 다음 2번. 주민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먼저 감사를 청구하여야 한다. 이건 주민소송 설명할 때도 굉장히 강조드렸던 부분이에요. 감사 전치주의. 감사가 먼저 시행이 되고 그 감사 결과를 근거로 해서 소송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걸 강조했었죠. 2번 맞는 이야기입니다. 다음 3번.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부과 징수한다. 그랬는데 지방세 같은 경우에 우리는 조세 법정주의를 강조하죠. 세금의 항목과 세율은 뭘로 정한다? 법률로 정한다. 그러니까 조례로 정하는 게 아니라 법률로 정하는 거예요. 어떤 법이 있어? 지방세법이 있잖아요. 그죠? 지방세법이 따로 존재를 합니다. 그러니까 조례에 근거해가지고 세금을 과세를 하는 게 아니다. 이거 알아두셔야 되는 거죠. 3번 틀린 내용이 됩니다. 다음 4번. 일정한 요건을 갖춘 외국인에게는 주민 소환 투표권이 부여될 수 있다. 그렇습니다. 일정한 요건을 갖춘 외국인. 그러니까 3년 이상 거주해서 영주 자격을 취득하고 있고 해당 지방자치단체 외국인 등록대장에 등록이 되어 있는 이 같은 외국인들은 주민으로서의 권한을 갖기 때문에 주민 소환 투표권도 부여가 될 수 있다. 맞는 이야기죠. 다음 5번. 지방의회에 청원을 할 때에는 지방의회 의원의 소개를 받아 청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그렇죠. 예, 청원서 제출해야 됩니다.
맞는 이야기가 되겠어요. 옳지 않은 걸 골라라 그러면 여기서는 3번이 정답이 됩니다. 3번이 틀린 내용이 된다. 지방세 부과 징수와 관련된 것은 법률에 의한 것이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두시죠. 자, 다음 17번입니다. 사회적 자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자, 사회적 자본이라고 하는 것은 뭐였어요? 구성원 간의, 사회 구성원 간의 어떤 유대관계의 정도, 이걸 이야기한다고 그랬죠. 뭐 신뢰의 정도라든지 협력 가능성의 정도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사회적 자본이다. 그래서 이제 유대관계의 정도가 어느 정도냐, 요거에 대한 내용이라고 설명을 드렸었는데, 자, 1번 정부의 역할을 배제하고 시민들 간의 협력과 신뢰만을 강조한다 그랬는데, 자, 시민들 간의 협력과 신뢰도 강조하지만 정부와 시민들 간의 협력과 신뢰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그렇기 때문에 시민들 간의 협력과 신뢰를 강조한다고 해서 정부의 역할을 배제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봐야 돼요. 또 신뢰만을 강조한다. 우리 그때 시험 보면서도 이제 시험 문제 대하면서도 그 말씀 드렸었지만, 이렇게 극단적으로 only 이것만 오라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 사회과학에서는 잘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의심을 해볼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시민들 간의 협력도 필요하지만, 시민과 시민 간의 협력도 필요하지만 시민과 정부 간의 협력도 중요하다. 정부의 역할을 완전하게 배제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1번이 지금 여기서는 틀린 내용이 되는 것 같아요. 다음 2번. 장기간에 걸친 사회 구성원 간의 상호작용이나 학습 과정을 통해 형성되는 특징을 갖고 있다. 장기간에 걸친 구성원들 간의 상호작용이나 학습, 이것들이 이제 사회적 자본을 형성하게 되는 하나의 내용이라는 거죠. 다음, 신뢰, 사회 규범, 네트워크 및 사회 구조 등으로 구성된다. 그렇죠? 어느 정도의 강도로 연결이 되어 있느냐 생각해야 되겠죠. 다음 4번. 실질적인 경제적 가치를 가지며 지식 기반 사회에서 경제 성과를 좌우하는 중요한 자본이다. 물리적인 경제적인 자본을 뛰어넘는 개념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다음 5번. 축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사회 분열과 공공부문에 대한 불신이 팽배해진다. 축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건 이들 간의 관계가 그렇게 견고한 상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쉽게 끊어질 수 있다라는 거지. 쉽게 끊어질 수 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그러니까 불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팽배하지 믿음 관계가 그렇게 돈독하지 않은 상황이니까 그 축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사회 분열이라든지 불신이 팽배해질 수 있다. 맞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17번의 정답은 1번이 지금 틀린 내용이 되는 거죠. 1번이 그래서 정답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 18번 보죠. 2023년 7월 현재 우리나라의 지방교부세 종류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그랬습니다. 이 문제는 지금 출제가 됐는데 이 문제와 똑같은 문제가 과거에 국가직, 지방직, 일반 공무원 시험에서도 출제가 된 적이 있었어요. 꽤 오래전 일입니다. 꽤 오래전에 출제가 된 경험이 있는데, 자, 우리나라의 지방교부세 종류는 이제 크게 지금 4가지가 있다고 얘기를 했었죠. 보통교부세, 특별교부세, 그 다음에 소방안전교부세, 네 번째로 부동산 교부세. 이렇게 이제 4가지가 있다. 그리고 그 4가지의 재원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들도 설명을 드렸었어요. 자, 그러면 보통교부세, 특별교부세, 부동산교부세, 소방안전교부세 이 4개는 맞는데 그럼 분권교부세가 해당이 되지 않겠죠. 자, 분권교부세는 2015년도에 폐지가 됩니다. 분권교부세가 2015년에 폐지가 되고
그 대신에 이제 소방안전교부세가 신설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 분권교부세라고 하는 건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게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18번의 정답은 5번이 되는 걸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겠죠. 뭐 기출문제를 조금 유심히 좀 보셨던 분들이라고 하면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쉽게 푸셨을 거예요. 난이도가 상당히 조금 낮은 그런 형태의 문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 19번입니다. 자, 우리나라 예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그랬습니다. 지금 이 예산에 대한 내용들, 아까 우리 앞에서도 좀 살펴봤었는데 예산의 지금 뭐 전체적인 어떤 과정에 대한 내용들, 예산안의 구성이라든지 그 다음에 예산의 어떤 신축성을 유지하기 위한 신축적인 운영 방안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요. 자, 옳은 것만 고르래요. 기억부터 보겠습니다. 국회에 제출되는 예산서는 예산 총칙, 세입 세출 예산, 계속비, 명시 이월비 및 국고 채무 부담 행위로 구성된다. 아까 앞에서 예산 요구서의 항목들도 이 같은 내용들이 들어간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기억 맞는 이야기가 됩니다. 다음, 니은 세출 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연도 내에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측되는 때에는 그 취지를 세입 세출 예산에 명시하여 미리 국회의 승인을 얻은 후 다음 연도에 2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걸 우리가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이걸 2월 가운데서 명시 2월이라고 이야기하죠. 명시 2월의 정의입니다. 니은 맞는 이야기예요. 자, 다음 디귿. 예산의 이용은 뭐였어요? 이용은 입법 과목 간의 융통을 우리가 이용이라고 이야기한다 그랬는데 정부 조직 등에 관한 법령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로 인하여 중앙관서의 직무와 권한에 변동이 있을 때 예산을 이에 따라 변경하는 것을 의미한다. 중앙관서의 직무나 권한이 변경이 되어서 그 변경이 된 곳으로 예산을 옮겨주는 것은 예산의 이용이 아니라 예산의 이체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체. 계좌 이체하듯이 그냥 보내주는 거야. 업무가 넘어갔으니까. 디귿은 지금 맞는 이야기가 아닌 겁니다. 디귿은 틀린 내용이 되겠고. 다음, 리을. 예산의 전용이라고 하는 것은 행정과목 간의 융통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세항 세목 간의 융통. 아까 디귿에서 봤었던 이용이라고 하는 것은 입법 과목 간의 융통을 이야기한다. 장관 한 간의 융통을 이야기한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확정된 예산에서 각 세항 또는 목의 금액을 서로 융통하여 사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 각 세항 또는 목, 요거를 이제 우리가 뭐라고 얘기해? 행정과목이라고 얘기하죠. 세출 예산 가운데서 행정과목이라고 얘기한다. 그러니까 리을은 맞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자, 다음 미음. 국회는 정부의 동의 없이 정부가 제출한 지출 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있다. 그랬는데 집행은 정부가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에 대해서 국회가 임의로 지출 예산의 금액을 증가시키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습니다. 없다. 따라서 미음 틀린 이야기가 되는 거죠. 다음 비읍. 예산안 심의 및 확정 그리고 조세 법률주의는 헌법에 규정하고 있고 예산 총계주의와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수립은 국가재정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그 예산안 심의 확정 언제까지 해야 되고 조세 법률주의의 내용들은 헌법에 있고 나머지의 내용들 예산 총계주의나 국가재정운용계획의 내용은 국가재정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맞는 이야기가 돼요. 따라서 지금 여기에서는 옳은 것을 골라라 그러면은 기역과 니은과 리을과 미음, 비읍, 리을과 비읍이 되겠죠. 디귿하고 미음은 해당이 안 된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어요. 따라서 기역, 니은, 리을, 비읍 이렇게 이제 네 가지가 맞는 내용이겠죠. 자, 그러면 그 네 가지를 담고 있는 거는 뭐예요? 예, 2번이 정답이 된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 문제가 되겠네요. 자, 정부를 보는 관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뭐 정부에 대한 내용들이 이제 어떻게 정부에 대한 인식이 어떻게 바뀌어 왔는가에 대한 내용인데, 자, 1번부터 보시면 야경 국가인 19세기 자유주의 국가에서 정부는 소극적인 질서 유지만을 담당하고 나머지 국민 생활 부문에서는 최대한으로 개인의 자유를 인정해야 한다고 보았다. 소극적으로 소극 국가를 강조했던 내용이죠. 1번 맞는 이야기가 됩니다. 다음 2번. 1930년대 대공황 이후 케인즈주의, 루즈벨트 대통령의 뉴딜 정책은 큰 정부관을 강조하였다. 시장 실패, 이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정부의 직접적인 개입을 강조하는 특징들을 보여주고 있었죠. 다음 3번. 1979년에 취임한 영국의 대처 수상은 공기업 민영화, 공공주택 민간 매각 등 정부의 기능 축소를 지향하였다. 그랬습니다. 70년대 후반에서 80년대 초까지, 그러니까 대처리즘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대처 수상의 이 경제 정책과 또 81년도에 이제 출범했던 미국의 레이건 행정부의 레이거노믹스라고 하는 것들은 전부 다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그러한 특징들을 보여주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어요. 자, 여기 3번은 맞는 이야기가 되겠고, 4번. 1980년대 미국의 레이건 대통령은 신냉전 시대를 맞아 정부 기능 확대를 통한 크고 강력한 국가를 지향하였다 그랬는데, 정부 기능 확대를 주장하지 않아서 정부 기능의 축소를 주장했죠. 축소를 바탕으로 작지만 강력한 국가를 지향하였다. 그러니까 부국 강병을 얘기하는 거야. 정부의 개입을 축소시키고 군사력의 증진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작지만 강력한 국가를 지향하였다. 이렇게 봐야지 맞는 이야기가 됩니다. 4번은 그래서 틀린 이야기가 되겠고. 다음 5번. 21세기에는 신공공관리론이 민주성, 형평성, 공공가치 등을 소홀하게 다루었다는 비판을 바탕으로 후기 신공공관리론이 대두되었다. 오늘날에 이제 등장한 내용들이 이제 되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등장한 이 개념들, 특히 공공가치를 강조하는 내용들, 이러한 것들이 이제 오늘날에 조금 제시가 되고 있는 내용들이에요. 20세기 후반에서 이제 21세기 요즘에 이르기까지 제시가 되고 있는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그랬을 때는 여기서는 4번이 정답이 되는 것 확인을 할 수가 있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전체적으로 1번부터 20번까지의 내용들을 다 살펴봤습니다. 국회직 시험 문제가 사실 난이도가 조금 높은 시험이에요. 일반 국가직이나 지방직 시험보다는 난이도가 조금 있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시험을 준비하는 입장이나 시험을 좀 보셨던 입장에서는 다소 지금 이번 시험이 조금 쉬웠을 시험이에요. 그렇게 막 여러분들을 까다롭게 막 만들고 막 고민하게 만들고 이런 문제들은 출제가 되지를 않았습니다. 굉장히 평이한 내용이었기 때문에 이 정도의 문제를 여러분들이 이제 해결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90점 이상은 나와야 돼요. 기본적으로 90점 이상은 나와야 행정학에 대해서 좀 제대로 공부를 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이제 이런 난이도에 이렇게 좀 평이하고 쉬운 수준의 난이도는 국회직 시험에서는 그렇게 좀 드문 일이에요. 쉽게 나타나지 않는 그러한 내용들이기 때문에 아마도 좀 충분하게 공부를 하셨다라고 하면 어렵지 않게 문제의 답을 찾아낼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점들 유념해 두시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행정 이론에 대한, 행정학에 대한 기본적인 부분들이 얼마만큼 중요하냐. 그러니까 난이도를 조금 강조하는 시험에서도 이 기본적인 부분만큼은 굉장히 강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해주는 시험이 이번 시험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갖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 이론들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하나 차근차근 벽돌을 쌓아가는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내용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시험 준비를 하시는 입장에서도 다급하게 막 문제 해결만 해보려고 이렇게 하기보다는 좀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충분하게 기본 이론이나 심화 이론들을 좀 숙지한 상태에서 문제 적응력을 키워나가는 그런 훈련들을 가져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자, 해설 강의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이 기본 이론에 대한 충실한 이해,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시험이었다라고 하는 것들을 좀 유념해 두시고 앞으로의 시험에서도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해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